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내란 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협조하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3차 출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을 시사한 가운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을 덮친 강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인 북한군이 지난주 1,000명 넘게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여러 명이 생포된 뒤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정사상 처음 사상 초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됐고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최후 통첩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고 제대로 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같은 사안을 두고 각자의 명분과 이해득실에 따라 상반된 해석과 주장을 내놓으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국회가 원한 어린 싸움의 장이 됐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그 파장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쌍특검법을 공포하라는 겁니다. 특히 내년 4월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데 재판관 거리로 탄핵 심판을 불가능하게 하자는 거냐며 재판관 임명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현 상황에 대해 내란 진압 속도전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어제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라고 압박한 겁니다. 민주당은 현 내각이 총사퇴했어야 마땅하지만 지금이라도 공직윤리를 되찾아 내란 심판 절차에 협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입니다.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하게 헌재 재판관 임명 등 내란 심판 절차에 협조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내년 4월 2명의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추가 공석이 생긴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재판관 거리로 탄핵 심판을 불가능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울 동안 직무정지 상황을 유지하자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이렇게 한다면 27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까지 그냥 직무정지 상태로 쭉 가자는 얘기입니까? 또 민주당은 다음 달 1일이 공포시 아닌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도 즉각 이뤄져야 한다며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튜버 등 10여 명을 내란 선전죄로 곧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장애 집회에 참석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악화된 경제 상황 수습을 주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이후 환율이 안정됐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제1야당의 면모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입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를 탄핵 추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성명에 폭등했습니다. 정치의 불확실성이 그대로 경제에 반영되고 있다며 내란 공범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이후 환율이 안정됐다는 자평을 내놨습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던 한덕수 총리를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직후에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시장 기대를 묵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며 당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과 그로 인한 국정 공백 우려에 선을 긋고 민생을 챙기는 제1야당의 면모를 적극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경제 시스템이 안정됐었다고 말하며 사태 수습에 어려움을 피력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직후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최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신속 추경 등에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시킨 건 정부 붕괴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탄핵안 표결 이후 보인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지적하기도 했죠.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탄핵은 요건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초토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명분 없는 연쇄 탄핵으로 인한 국정 위기의 책임도 민주당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어떻게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인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인데도 대통령 탄핵안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반 찬성으로 정족수를 해석해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국민의힘은 헌재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면서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레 공식 출범하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준비 중인 가운데 민심에 부응하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는 정치권 상황 최돈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지금 여야가 가장 강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인데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에 따라서 여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 먼저 민주당,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빨리 나와야 전국이 안정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 세건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재판관 임명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재판관 임명이 늦어지고 헌재 결론이 지연되면 그 사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딴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 국민적 반감이 우려돼도 몰아붙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최 기자, 국민의힘의 속내는 뭐라고 봐야 돼요? 일단 헌재 결론이 나오기 전엔 권한대행에겐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그 절차에서도 위헌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앞으로 총력 투쟁에 나가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의 조기 대선 전략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도가 짙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이러려면 지금의 헌재 체제가 나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현 6인 체제에선 만장일치가 나와야만 파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탄핵을 주도하는 야당이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습니다. 예, 조기 대선과 관련된 거라면 여야가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당분간 이런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연속 탄핵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곧장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재판관 임명 때까지 탄핵 공세를 이어갈 공산이 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한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야당 단독으로도 탄핵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때마다 헌재 심판으로 제동을 걸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는 여론전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장관들의 그 줄 탄핵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에 재판관 임명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 때처럼 유권 해석을 두고 또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줄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 확정될 수 있다며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나설 겁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미달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 때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보다는 의장님의 해석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긴 한데 한 총리 때와 달라질 게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일단 최 권한대행 소극적 권한 행사를 시사한 바 있고요. 여권 한 관계자는 한 총리와 다른 선택을 할 경우에 야당의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은 별도의 일정 없이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인지라 업무를 맡을 전담 조직도 없는 상태인데요. 야당의 줄탄핵 압박으로 커지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1인 3역을 도맡게 된 최 권한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이틀차를 맞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헌정사상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수행한 적이 없는 만큼 최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비상정부 운영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는 총리실과 달리 권한대행의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없어 총리실 조직이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줄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경제, 특히 한국 경제와 정책에 대한 외국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한미동맹 공조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가운데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표결을 앞두고 환율은 1,480원대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도 한때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연내 발표 예정인 내년 상반기 경제정책 방향 또한 길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과제의 결정을 앞둔 만큼 최 권한대행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던 미국. 한 총리 탄핵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미국의 입장 어떤지 직접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안으로 이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헌법과 민주적 절차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원칙에 입각해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른 것을 목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굳건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여전히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당선인은 이달 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로 이어진 한국의 정치 상황에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에 한국의 탄핵 문제는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탄핵을 둘러싼 결과가 어떻게 흐를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섣부르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이 트럼프식 협상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과거 트럼프 당선인 본인도 재임 시절 2차례 탄핵 소추를 겪은 만큼 이렇게 유사한 주제로 언급되는 것을 꺼리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제기됩니다.
어떤 해석이든 이제 3주 정도 남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국정 리더십 부재가 계속되는 상황은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이번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하며 여야가 협력보단 대립을 택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 인사는 SNS에 한국이 또 탄핵했다. 차라리 정부를 위한 오징어 게임을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썼습니다. 이 소식은 강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요 외신은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시지도자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정치적 혼란을 오히려 확대한 형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지 13일 만에 탄핵안이 통과된 점을 강조하며 여야가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보단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계엄 사태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영국 가디언은 한국 국회가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원한 어린 싸움의 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BBC도 한국의 양당이 혼란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교착과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의 경제와 외교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거란 우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수출 동력이 둔화하고 트럼프 취임에 따른 관세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부문의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한국의 이딴 탄핵 사태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며 조롱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3차 출석일이 내일입니다. 하루 전인 오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뇌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순철 기자의 보도 보시고 윤 대통령 수사 상황 뉴스 추적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로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18일과 25일에 걸친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세 번째 소환을 통보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서 우편물도 수령을 거부하고 출석에 대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탄핵 심판을 제외한 자신의 수사 부분에서는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한 것인데 공수처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통상 3차례 출석 요구 이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관리에 따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역시 더 이상 출석을 미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새롭게 공개된 윤 대통령의 발언도 압박으로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해제됐다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등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출석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법조팀 이시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의 3차 소환기일이 하루 남았고 앞서 대통령 측의 입장도 공수처가 봤을 겁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소환 통보가 사실상 최후 통첩인 만큼 공수처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공수처는 오늘도 윤 대통령의 출석을 대비해 포렌식 팀을 포함한 직원 대부분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연락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는 높지 않은데요.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여부를 묻는 MBN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보지 말고 공수처의 소환이 적법한지 안 한지를 봐달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공수처의 소환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내일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강제 수사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가능할까요? 네, 법적으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과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청구할지가 관건인데요. 체포 시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도 바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특수본으로부터 넘겨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료는 언론 기사가 담긴 고발장 15건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MBN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자체를 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경찰이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윤 대통령 안가와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체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조사가 이뤄진다면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네, 검찰 특수본은 어제 공개한 자료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한 시간을 11월 24일에서 12월 1일 사이로 특정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작성을 시작한 게 본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작성 지시가 있었는지도 추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또 방첩사가 전달받았다는 국회의원 체포조 명단 작성에 윤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공수처가 들여다볼 수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 기소됐고 다른 군 수뇌부들도 이제 기소가 될 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압박도 좀 거세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장 유력한 사람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입니다. 12.3 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에게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 사령관은 구속기한이 다음 달 1일까지인 만큼 곧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의 구속기한도 여 사령관과 같아 비슷한 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외에도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구속기한도 다음 달 초 만료되는 만큼 줄줄이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뿐이라 수사를 맡고 있는 공수처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시열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광화문 일대에선 진보와 보수단체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두 집회 사이의 거리는 불과 500m 정도였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오늘 날이 많이 추운데 그곳엔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고요? 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곳 광화문 일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두꺼운 패딩과 장갑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등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앞서 6시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참석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체포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온 가족이 쉬는 날이라서 같이 한번 나와서 분위기도 보고 위로받고자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돼야 되는 게 맞고요. 동시에 불과 500m 되는 거리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들은 오후 3시부터 집회를 열고 태극기를 흔들며 계엄 합법, 탄핵 무효란 구호를 외쳤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연단에서 탄핵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계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려할 만한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지금까지 큰 충돌 없이 집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집회 장소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교통을 통제하고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경찰 160여 명을 배치해 인근으로 몰리는 차량을 우회시켰는데요. 정부는 지하철 이용객이 크게 늘 것에 대비해 안전관리도 강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무정차 통과 등 혼잡 완화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지역 사무실엔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몰려든 상황입니다. 박 의원이 내란죄 여부는 헌재가 결정할 거란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전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 특수단에 첫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은 추 전 원내대표 휴대전화에 통신영장을 집행해 통화 내역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던 지난 4일 새벽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가 아닌 당사로 공지하면서 60여 명의 의원이 당사로 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을 분산시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일 추 전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경찰 특수단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1차 소환은 불발됐습니다. 이후 공개적으로 2차 소환 통보를 내리고 일정을 조율한 끝에 오늘 저녁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출입이 통제되는 바람에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잡았을 뿐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저는 제가 일단 불참하게 된 것은 제 판단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추 전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분석해 계엄 전후 행적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1시간 뒤인 3일 밤 11시 23분쯤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가 있었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해당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겨울을 실감케 하는 날씨와 함께 올해 마지막 주말이 저물어갑니다. 서해안과 호남 지역엔 어젯밤부터 큰 눈이 내렸고 전국에 종일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진다는 예보입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변산반도가 새하얀 눈꽃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펑펑 내리는 한방눈이 만들어낸 장관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쉼없이 쏟아지는 눈발에 사찰도 흰 눈으로 뒤덮이고 자동차도 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서둘러 눈을 치우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눈은 이곳 충청과 호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전북 순창과 정읍 등에는 최고 24cm 넘는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기온은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머물며 매서운 강추위가 계속됐습니다. 서울도 찬바람이 계속되며 한낮 체감 온도가 영하 5도 선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추워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코트 입고 나왔는데 패딩 입을 걸 그랬어요.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9일인 일요일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새해 첫날에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밤새 내린 눈 때문에 전국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창신동의 한 한옥에서 불이 나 할머니와 손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고속도로 차선과 갓길을 점령한 채 옆으로 들어놓은 14톤 트럭을 바로 세웁니다. 밤새 내린 눈길을 달리다가 전도된 겁니다. 미끄럼에 넘어진 사고거든요. 인피는 없어요. 오늘 오전 전북 익산의 한 도로 갓길에 승합차가 올라서 있고 승용차와 트럭이 얽혀 있습니다. 차량 5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건데 60대 트럭 운전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기도 평택 45번 국도에서는 블랙아이스를 피하지 못한 차량 17대가 연쇄 충돌하면서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좁은 골목은 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건물 앞에서 물을 뿌립니다.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해.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창신동의 한 오래된 한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안에서 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주 거동을 못했어요. 80이 훨씬 넘었는데 그 소화기를 어떻게 해요? 어젯밤 경남 김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시간 만에 진화됐고 직원들은 퇴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영상을 어제 처음으로 공개한 데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러 명의 북한군이 생포된 뒤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의 투항을 막기 위한 처형도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군 사상자를 1,000명이 넘는다면서 고도로 세뇌돼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공격을 감행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쿠르스크에서 부상을 입은 북한군이 더 생포됐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Нашим воїнам вдалося взяти їх в полон, але вони були дуже важко поранені, і їх не вдалося реанімувати.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어느 쪽도 병사들을 신경 쓰지 않으며 심지어 병사들의 투항을 막으려고 처형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Це один із проявів того божевілля, на яке здатні диктатури. Корейський народ не має втрачати своїх людей в боях в Європі.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북한군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미 당국도 북한군의 피해 규모가 1,000명이 넘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백악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대규모 보병 공격을 가하고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북한군 병사들은 고도로 세뇌돼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공격을 감행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외신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술적으로는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을 쿠르스크에서 몰아내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러시아군이 반격에 나서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내년 봄쯤 퇴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어제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해 호평과 혹평이 동시에 나오고 있죠.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콘텐츠로 올라섰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2가 공개 하루 만에 글로벌 1위를 달성했습니다. 시즌2는 미국, 영국 등 92개 국가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개 8일 만에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시즌1보다도 더 빠른 반응입니다. 이번 편은 시즌1의 최종 우승자였던 주인공 기훈이 게임에 다시 참여해 이를 멈추려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세대와 국가와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어떤 컨텐츠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재미있다라는 뜻이기도. 1편은 100일 넘게 10위권에 머무는 등 넷플릭스 최고 흥행작 자리를 꿰찼는데 시즌2가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도 관심입니다. 외신 평가는 엇갈리지만 새로운 캐릭터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단면을 꼬집으며 화제성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이 코인 사기에 연루되면서 본인은 물론이고 이 구독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나서 빚쟁이 신세로 도망치는 입장에서 이 게임에 참여하게. 오징어 게임의 이야기는 이번 편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 시즌3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빌드업 과정이기 때문에 시즌2로 모든 걸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결국 시즌3가 내년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완결점 안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다시금 K 콘텐츠 열풍을 일으킬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영화가 현실이 되는 세상입니다. 로봇캅이나 로봇개 등 영화 속 캐릭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로봇 경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경찰용 로봇개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계단도 개의치 않고 통과하고 물 위에서도 속도를 잃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유연성에 엄청난 점프력까지 SF 영화에 나왔던 로봇계의 실사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순찰에 나선 경찰들 사이로 공 모양의 로봇이 굴러갑니다. 마치 영화 스타워즈의 드로이드를 연상케 하는 로봇 경찰입니다. GPS를 활용한 자율주행에 몽둥이로 맞아도 멀쩡한 방어력, 시속 35km로 달리는 스피드, 최루탄과 그물총으로 타겟을 무력화시키는 공격력까지 최강의 대테러 작전 로봇입니다. 主要是基于它最大的一个特点，它是能在对抗的环境下，即使本体遭受到我们一个近距离一个打击，也不会失去作用。 얼어붙어 버린 지상 120m 상공 송전 케이블에 드론을 타고 제빙 로봇이 도착합니다. 얼음 두께가 12mm나 됐지만 500m에 걸쳐져 있던 얼음을 제거하는 데 걸린 시간은 15분 뿐이었습니다. 중국이 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로봇캅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선보일 수 있는 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로봇 굴기를 외친 정부의 지원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 로봇 산업 경쟁력은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했고 세계 1위인 미국을 위협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만큼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미래 전략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개막 14연승을 달리다 3연패에 빠졌던 여자 배구 선두 흥국생명이 연패를 끊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연패 탈출의 1등 공신은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을 올린 배구 여제 김연경이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외국인 주포 투투크의 부상 이탈로 고전 중인 흥국생명은 꼴찌 GS칼텍스에 1세트 듀스를 내줄 정도로 힘겹게 출발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배구 여제 김연경의 손이 불을 뿜었습니다. 36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시원한 스파이크는 물론 철벽 같은 블로킹까지 중요한 고비마다 점수를 쌓으며 팀의 리드를 안겼습니다. 양팀 최다 득점인 17점을 올린 김연경의 활약으로 3대0 승리를 따낸 흥국생명은 3연패를 끊고 전반기를 1위로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 올해 마지막 시합인 경기를 좀 잘 마무리하고 다른 현대건설이랑 경기랑은 관계없이 일단 1등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남자 배구에서도 선두 현대캐피탈이 꼴찌 OK저축은행을 물리치고 1위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현대캐피탈의 에이스 레오는 혼자 무려 34점을 뽑아내며 팀의 3대1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8년 만에 파죽의 9연승에 성공한 현대캐피탈도 전반기를 1위로 마치고 올스타전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역할로 사랑받은 배우 올리비아 하세가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세는 지난 1968년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각색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골든글로브 신인상을 받으며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인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차츰 기온이 올라 이번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5도, 모레인 월요일에는 9도 선까지 올라서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밤사이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20cm가 넘는 눈이 내려쌓였습니다. 이제 눈발은 거의 잦아들었고 내일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지방에 1cm 안팎,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춘천이 영하 11도, 서울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대구가 영하 2도, 전주와 창원은 영하 1도로 춥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는 대체로 맑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